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 사회를 맡은 저는 전력연맹 정책실장 노유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력연맹 주관하는 연속 세미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속 세미나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그리고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이렇게 두 개의 세션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은 서울대 이종수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 공기업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줌으로 접속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순서는 이곳 현장에 오신 랩인들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이후에 전력연맹 최초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좌장님께서 이후 시간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인사 말씀하고 목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최초로 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 좌장 역할을 해주실 정세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대 이종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한전 KDN 노동조합 박종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으로 조덕교 수석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으로 한국전력 여의도 남서울지부 이문성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지부 김병주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기신문 윤대원 기자님, 예, 그리고 우리 전력노고 이승철 액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전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최초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초로입니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세미나 총 4회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4회에 걸치는 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대미를 장식할 텐데 우리 전력연맹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그리고 그 가운데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토론회와 세미나 이런 참여와 또 개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법률 많은 한 20여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도 국회에서 우리 충남도와 해당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전력산업 관련된 이슈들을 오늘도 마지막 순서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세미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력산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 4회 걸친 세미나는 나중에 책자로 정리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세미나 좌장이신 정세은 교수님께서 전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세미나인데요. 그 제목이 이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 공기업의 역할이어서 이번 세미나에 이제 두 개의 큰 주제인 전기요금 정상화 그리고 그 다음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오늘은 그 두 번째의 어떤 중요한 정책 대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종수 교수님이야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이 영역에서 또 이 공기업에 되게 우호적인 또 몇 안 되시는 생각에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실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해서 좀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기술병영경제학 제작학과정에 소속돼 있는 이종수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공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 이게 넘기는 됐습니다. 총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 변화를 보고요. 그다음 국내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전과 이후를 간략하게 본 후에 사실은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전 세계 빌어서 시작된 이 신자유주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됐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미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내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매년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스크 요인이 파란색은 경제, 녹색은 환경, 주황색은 국제 정세, 빨간색은 사회, 보라색은 기술을 나타내는데 쭉 보시면 2010년 이후로 이렇게 환경 이슈들이 점점 나타나다가 2018년, 2019년 되다가 2020년 되면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 상위 5개 전부 환경 요인입니다. 이게 환경 요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후변화,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다만 2021년이라든지 2022년에 빨간색의 사회적 요인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회적 요인이 나타났으나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 요인 상위 3개는 여전히 환경 쪽,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전력이나 에너지 산업에서 있어서만 큰 이슈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이 탄소 중립 이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50년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우리 탄소 중립의 경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모든 에너지원, 1차 에너지원을 일단은 전력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전력은 무탄소 전원, 신재생을 비롯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전원으로 바꾼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2가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든지 혹은 그 전기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전환 부분에 있어서 이 전원 연료를 얼마만큼 깨끗한 연료를 쓰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전력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산업에 비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또 일부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탄소 중립의 경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로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 부분, 전력산업 부분에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차 에너지 수요는 지금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
의하면 이런 것들이고요. 이 기간 중에 한 2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 전력 수요를 보면은 1차 에너지원 수요가 매년 1%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전력 수요는 연평균 2.1%가 증가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에너지원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들고 급속한 전기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난방이라든지 수송 부분은 지금 대부분 동력 수요라든지 열 수요 같은 것들이 전력화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 부분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전자화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또 급격하게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요의 전환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혹은 이런 AI의 등장과 더불어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그래서 전력 수요에 있어서는 전력 산업의 부담이 사실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의 전기화 비율인데요. 주요 국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전기화 비율은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 일렉트리피케이션 전기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사실은 특히 과거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의 전기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한 2등 정도 됩니다. 1등이 어느 나라냐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사실은 지열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기를 전기로 수출하지 않고요. 그 전기를 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수출합니다. 알루미늄 공장이 굉장히 전력이 많이 드는데 미국의 엘코어 같은 그 알루미늄 회사들을 아이슬란드에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값싼 전기로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그게 알루미늄 수출이라기보다는 전기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이 굉장히 전력 가격 생산 단가가 낮은 나라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의 전기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 와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 산업, 난방 이쪽에서 전기화가 가중되면서 우리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요 전망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인데요. 전체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제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고 인구가 이제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혹은 그 여러 가지 효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체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이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10차 전기본을 가지고 예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기간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연평균 전기본 10차 전기본 기간 동안에 연평균 1.4%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지금 올해 이제 아마 11차가 나올 텐데요. 11차 기본계획에서는 아마 연평균 증가율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화가 전력 수요가 이제 에너지 수요는 전체 에너지 수요는 줄어드는데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전체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인한 그 감소분보다는 기존 수요의 전기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더욱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동향과 관련해서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신규 석탄의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안 잡고 있고요. 그다음 EU,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로 그린딜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 그린딜 펀드에서가 대략 2030년까지 1조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석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 투자를 모두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탄소와 관련된 기술 및 인프라에만 투자하겠다는 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로부터의 탈출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유럽이고요. 유럽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을 보겠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은 제가 전반적으로 90년대까지, 그다음 2000년 이후, 2008년 이후, 2013년 이후, 1차 이기본이 200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정확하게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전력을, 에너지를 얼만큼 싸게 확보해서 끊김없이, 그리고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을 보조할 수 있도록 얼만큼 안정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굉장히 사실은 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8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한 35년 전에 삼저 현상이 있었죠. 그때 삼저 현상 직전에 한전이 굉장히 정부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국민으로부터. 왜 욕을 먹냐면 그때 전력 예비율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발전소 이렇게 지어놓고 예비율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예비율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삼저 때의 빠른 경제 성장을 절대로 뒷받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이 사실은 80년대 또 90년대 나온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빨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98년에 우리나라에서 전력 구조 개편 기본 계획이 나오고요. 2001년도에 발전 부분의 발전 공기업들이 이제 분사를 했죠.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이제 쭉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구조 개편은 발전 부분 시작으로 해서 소매 경쟁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웠으나 일단은 홀드되어 있는 상황이고, 2008년 1차 예기보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고요. 이때는 원자력 비중을 극단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이때 나온 얘기가 녹색 성장에 대한 얘기, 딱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1차 예기보는. 근데 둘 다 실패했죠. 첫 번째, 원자력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2012년도 2월 달에 한수원에 그 고리 디젤 비상발전기 고장의 그 보고 누락부터 시작해서 한수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사실 국민들이 원전의 비중 확대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 확대가 사실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굉장히 높게 잘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가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잡았지만 신재생 보급이라든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예기본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는 사실은 저는 크게 평가가 안 되는 것 같고요. 2차 예기본은 원전 비중을 29%로 낮춘 반면에 2차 예기본은 두 가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예기본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수요 관리를 하겠다고 한 3, 40년 이상을 주장을 했었는데, 2차 예기본의 우리나라에서 계획으로나 정책으로서 가격 혹은 세제를 가지고 수요 관리를 하겠다는 게 2차 예기본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있어서 이 시장 논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수요 조정을 하겠다는 정책이 없었고요. 그때 이제 2차 예기본의 가격과 세제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고, 두 번째는 2차 예기본이 처음으로 A기본 거버넌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이라는 걸 도입했고, 정부와 민간, 그래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A기본의 워킹 그룹에서 A기본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산업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3차 예기본은 지난 정부였는데요. 주로 원전, 그 다음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그 신재생의 목표가 조금 비현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사실은 애기본을 못 만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녹색성장, 죄송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애기본과 관련된 법령 조항을 빠뜨렸기 때문에 애기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작년 7월에 발표한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10차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감축하되 재생에너지의 수준을 조정하자.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기초로 해서 나온 게 올해 초에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을 제가 여기 이행 대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행 대신이라기보다는 이행과 함께 좀 더 방점을 준 거는 중기적으로 있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자. 그거를 이제 최우선 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을 고려한 전원 구성을 설정해서 전력망 보강, 특히 이제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 수급의 기반 강화를 추진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원자력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2030년 상향된 NDC 안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가 좀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조금 더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간이 네. 빨리 지났는데 제가 좀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전력성 구조 개편 이전과 이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력성 구조 개편 당시 대내 여건이나 구조 개편 목표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전력성 구조 개편 추진 방안은 1단계가 이제 발전해서 분할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전력 도소매 부분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단계인데요. 1단계를 초기 체제라고 보면은 2단계가 발전 경쟁, 그 다음 3단계가 도매 경쟁, 4단계가 소매 경쟁 체제인데요. 지금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발전 경쟁 체제까지 하고 나머지 도매 경쟁부터는 홀드하다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합의 이후로 지금 이후 상황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력산업은 6개의 발전회사, 한수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 민간 발전회사, 구역전기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고요. 한전은 그 싱글 바이어로서 전력거래소의 도매시장의 싱글 바이어로서 구입한 전력을 송배정망을 통해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역전기 사업자의 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기는 한전이 구매해서 판매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발전 부분에 한해서 경쟁 입찰을 시행해서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SMP라고 하는 체제가 도입되고, 그게 지금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부분 변동비 기반, 그러니까 SMP 기반의 경쟁 체제가 들어와 있고, 송배전하고 판매는 한전의 독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 개편 이후에 발전 설비 용량 및 최대 전력량 변화를 보시면, 일단은 구조 개편 직후를 일단 보시면 시장 참여 설비 용량이 전력시장 개설 당시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가 증가합니다. 46%. 01년 4월에 비해서 06년 4월까지 증가하고요. 최대 전력량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급 예비율은 구조 개편 이후로 계속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소 안정된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기였고요. 그 다음 2020년까지 한 20년을 이렇게 보면은 발전 설비 용량은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2.6배 증가합니다. 이 발전 설비 용량이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려 2000년 후반기에 고유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황하고 비슷하죠. 고유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판매 원가, 판매 단가, 그러니까 소매 가격을 계속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거의 유지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전기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발전 선비 용량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우리가 수급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수급 위기 상황이 있으면서 그때 6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유연탄 발전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형 발전 설비가. 근데 그것들이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때 수급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형 유연탄 발전소들을 넣은 것들이 지금 탄소 중립에 있어서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발전사의 설비 용량 규모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 민간 발전사의 설비 용량은 지금 발전사 2001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다라고 다 아시는 정도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화형입니다. 완전 분화형. 그래서 영국, 그다음 캘리포니아, 호주처럼 수직 수평 분화를 통해서 전면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형태고요. 통합형은 프랑스, 독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국가 대표 기업, 프랑스 EDF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형을 가지고 간 나라들은 공급 안정성 우선적으로 추구한 국가들이다. 그리고 그 개통 연계형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PJM이라든지 혹은 그 노드풀 같은 데가 개통 연계형 확장, 시장 자유화 이런 것들을 추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도입 경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그 유형을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전 시장 개방을 95년에 하고 구매 부분 자유화를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완전 자유화를 했고요. 전력 거래소 운영은 05년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면 평가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가 잣대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선택권, 사업자 선택권, 요금제 선택권, 요금이 얼마만큼 하락했느냐는 거. 그다음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유효 경쟁이라든지 수익성 개선 정도. 그래서 공급자 변경 비율은 유효 경쟁의 척도가 될 수 있겠고요. 판매에서 점유율이라든지 수익성, 주주 배당금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 공급 안정성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예비율을 얼만큼 유지하고 정전, 해외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가의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연료 다변화가 얼마큼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 그다음 중장기 발전 측면에 있어서는 설비 투자 얼마만큼 하느냐, R&D 투자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 효율성이나 총률성 생산성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 얼마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느냐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 하나씩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 측면에 있어서 영국이라든지 호주, 캘리포니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 선택권이라든지 요금제 선택권은 개선돼 있고요. 소비자 요금 하락 효과는 저희에게 메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락 효과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다수의 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 보면은 구조 개편 전후에 소매 가격을 보면 이게 산업 구조의 변화보다는 발전 방식, 연료비, 인당 전력 소비량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전에서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께서 한전과 같이 한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영국이 구조 개편 이후에 90년대에 소매 가격이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매 가격은 사실은 북해에서 나온 싼天然가스에 비해서 연료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소매 가격이 내린 것으로 그 요인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 자체가 요금 하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도로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입니다. 구조 개편 직후에는 이 유효 경쟁이 발생하는 듯 보입니다. M&A도 활발하고, 근데 이게 M&A가 막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경쟁하던 회사들을 이 M&A가 되면서 대형화되고 또 수직으로 계열화되면서 이게 이제 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 자산이나 매출 규모 추이를 비교해 보면은 구조 개편 이후에 전력회사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가시적인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의 국가에서 전력 기업들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결과인데요. 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건전하게 개선됐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전력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력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소매요금을 높게 받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덜하거나 혹은 이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수익성 개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화에 있어서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따라서 당연히 주주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표를 보시면은 그 주당 배당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요. 글로벌로 보면은 그다음 순이익당 배당금도 이렇게 업다운이 있지만은 약간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수익성 개선 효과라는 것이 이게 대형화에 따라 좀 독과점 구조에 따른 가격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은 원료 가격 상승 등 거시경제 요인 혹은 비용 절감형 경영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수익성은 개선됐고 주주 배당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신뢰도 측면입니다. 신뢰도 측면은 이 신뢰도 측면을 보면 저 수익성 개선이라는 것이 건전하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 특히 민영화가 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 개선이 좋은 지표인데 정부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설비 투자가 부진하면서 공급 안정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너지 완고 위험도 증가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 개편 이후에 빅6 민간 전력 회사의 임급대여 전략에 따라서 발전 설비 투자가 부족해서 시스템 예비력이 감소하고 용량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예비력이 감소하면은 CP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정전 횟수 및 시간도 증가하는 상태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 외국 자본 의존도도 증가하고 있고요. 연료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 이후에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연료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연료의 다변화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중장기 발전 측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개편 이후에 보면 설비 투자율을 하고 임직원 수는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설비 투자라는 게 우리 전력 산업은 어느 다른 산업에 비해서 호흡이 굉장히 긴 사업인데요.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중장기 발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구조 개편 전후에 글로벌 전력회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3배 증가하는데요. 설비 투자율은 구조 개편 직전 9%에서 구조 개편 10년 후에 6.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설비 투자율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그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도 점점 더 줄고 있죠. 그러고 지금 그 35페이지 보시면은 R&D 투자도 감소해서 혁신 노력이 감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50만짜리 유연탄 표준화력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옛날 한중하고 한전이 협업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형 가스터빈 이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 이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50만 표준화력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하고 비교했을 때 R&D 속도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총 요소 생산성 TF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서울대 이정동 교수께서 분석하신 결과인데요. 글로벌 평균 효율성을 보시면 구조 개편 이전 이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 구조 개편 이유가 뭐였냐면 공기업은 비효율성이 있다. 비효율성이 있는데 그 비효율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X 인피션시라고 해서 뭔지 모를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 개편을 하고 경쟁을 붙여놓으면 경쟁을 하는 와중에 효율성이 증대될 거다라는 주장이 가장 큰 논리였고요. 근데 구조 개편 10년 이후 10년의 글로벌 평균 효율성을 비교해 봤더니 이전 이후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수요, 공급, 신뢰대, 중장기 발전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중장기 발전 측면에 있어서 TFP, 총 요소 생산성을 저희가 추정한 거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그 데이터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이정동 교수님이 쓰신 보고서에는 다른 분석 자료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딱 데이터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 거시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땅의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조 개편이 이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은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 발전 원가의 많은 부분이 연료비와 그다음 운반비 그리고 투자비를 차지하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기여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데는 사실은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구조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시간 많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구조 개편 향후에는 소매 부분은 지금 전력 가격이 정상화된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소매는 개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매 쪽에 있어서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혹은 신기술들이 나올 토대들을 소매 쪽에서 마련해주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들이 소매 쪽에서 개방돼서 나올 수 있으나 제가 여기 주로 써놓은 것은 발전 부분이 되는데요. 발전 부분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규모의 경제라든지 R&D의 집중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에너지 원별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스, 신재생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늘리고 특히 유연탄이나 가스처럼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제 사라져가는 연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CCSU 같은 기술 같은 것들도 사실은 통합된 회사에서 규모 있게 개발하고 R&D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이 통합된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개편에 앞서서 이 국내 전원 구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여건들을 감안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지금 탄소 중립 위험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
심지어 가스 발전이 전부 이 좌초자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지금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이 좌초자산에 대한 우리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환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선행된 다음에 이런 구조 개편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주셔서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교수님 먼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력 공기업의 역할 부분은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전력 공기업이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제가 축약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전력 공기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연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력 공기업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전력 공기업이 이 유연탄 발전은 2050년 탄소 중립까지 무탄소 전원으로 뭐 연료를 바꾸든 아니면 이거를 폐기를 하든 아니면 휴지 보존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질서 있게 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민간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때 공기업이 공정한 전환 혹은 질서 있는 전환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원별로 이 화력 오사가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서는 그거를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80년대 말에 우리가 탄광들이 한국에서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무연탄을 덜 쓰게 되면서 석탄 합리화 사업법을 만들고 그 석탄 합리화 사업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석탄 사업이 쭉 이렇게 페이드아웃 하고 있고요. 놀라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운영되는 석탄 광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훌쩍 넘게 페이드아웃 시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거기서 나온 인력들, 광산을 가지고 있던 지역 사회들이 어떻게 충격 없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거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을 개발하고 원전을 더 지어서 탄소 중립을 갖는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그 반면에 지금 페이드아웃 되는 연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격 없이 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우선, 예, 저쪽에 줌으로 통해서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또 여기 안에 계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 해주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철원 위원장님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네. 맨날 저만 하니까 다른 분들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구조 개편 관련된 역사를 그 과정에서 쭉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월드뱅크가 2020년이었던가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결국 시장은 만능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약간 실패를 자인하는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신재생으로 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어떤 전력 시장 진입에 대한 것.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소매 시장의 개방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요즘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IT의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국민적인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이나 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따른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워낙 다양한 이제 전력산업 패러다임 변화니까.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우리 아까 2008년부터 발전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많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한테 허용을 해주는 것, 참여를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발전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발전사 대기업 4개에 있는 6개 발전사가 올 상반기에만 6조 9천억 개
수익을 얻고 있고 작년에는 한 분기 1.5천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매시장 개방에도 요금이 정상화되면 이 정상화되어 있는 그 시장 안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체리 피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그게 단순하게 이 공기업과의 경쟁 체제로서 민간의 참여나 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은 똑같은 공적 부담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 거기에 더해서 무한 경쟁보다는 역할 분담이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은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가 소매 판매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공적 영역으로서 왜냐하면 여전히 이 공공성을 확보되어야 하고 공부에 대한 안정성은 재생에서든지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 어디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좀 정해야지 공기업이 갖고 있는 영역이 민간에서 들어와서 체리피킹해서 수익성만 따가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만 배불려주고 공기업은 점점 더 역할이 축소되는 이게 이제 민영화의 이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저기 죄송해요. 지금 사회자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더 받고 한꺼번에 하는 게 그러시죠.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하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이라든가 이제 공정한 그 특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산업이 지금 30년간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전력 시장도 똑같이 하는 비슷하게 점차 쪼그라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되는 인력이 석탄화력 대비 10% 20%밖에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LNG도 절반 수준인데 그 과정이 계속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석탄 발전사들이 그러니까 발전 노사라든가 이런 발전 공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쪼그라드는 과정을 자기들이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이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축하지 않고 계속 커갈 수 있는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당장 질문 없으시면 예, 그러면 답변 일단 두 개에 대해서 예. 두 개 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핵심적인 예. 질문이에요. 잘하시네요. 소매 개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려가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소매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간이 들어와서 절대로 피킹할 체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죠? 피킹할 체리가 없으니까 민간이 아무도 안 들어오죠. 다만 요금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생기고 민간이 들어올 텐데요. 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력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공공재는 아니죠. 공공재라는 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어야 되니까 공공재는 아니고 전력은 필수재이죠. 전력은 필수재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한전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공개한다든가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혹은 수요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제도 같은 것들은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은 도매 시장의 개편입니다. 지금 S&P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첨부 TOU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뭐 유연성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지금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매 시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소매 시장에 이 가격 시그널이 안 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횡설수설했지만은 민간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민간이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보호 혹은 수요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만
개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죠. 지금 유연탄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실제로 운영 인력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건설 인력, 운영 인력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노조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 그거는 일단은 전제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제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무탄소 전원과 관련된 R&D라든지 신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도국이라든지 혹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원별로 쪼개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쪼개져 있어가지고 조그만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는 절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유연탄 회사, 큰 가스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대규모 다른 큰 해외 기업들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덩치를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R&D라든지 설비 투자를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큰 이유였고요. 지금 유연탄이나 가스가 퇴출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사실 그와 같은 공기업 역할은 해외 시장과 관련한 신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감축된 인력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대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공기업의 이제 중요한 고민거리지만 거기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 그런 이슈가 더 나오고 혹시 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줌 채팅창으로 이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마디만 그럼 더 할 수 예, 있어요. 시간이 30초만 더 쓰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발전 원별로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저희가 해외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는 한데 우리가 만약에 한 10년, 20년 혹은 2050년 정도까지 통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통일해서 북한의 전원을 북한이 스스로 개발한다. 그러면 10중 8구 북한에 있는 저질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떻게 오냐면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북한을 거쳐 서클이 돼가지고요. 북에서 남으로 오고 남쪽으로 나온 것들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요. 이게 이렇게 순환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서 저질탄이나 혹은 낮은 기술의 발전 기술들이 이제 들어와서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우리가 다 맡게 돼요. 남한이 다 맡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휴지 보존하고 있는 설비라든지 혹은 우리의 발전 기술 같은 것들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보조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 아이디어의 원래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아니라 저희 지도 교수님 김태규 교수님 아이디어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하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인력을 또 네.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 아직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지금 토론회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제가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있네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다른 몇 분들도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주득교 수석 부위원님께서 예. 저는 구매 부분하고
저희 강하게 만드는 통합형인지 뭐 어떤 외국 사례를 들었을 때 저희 국내 현실에 맞는 게 어떤 모델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좀 다 설명을 하시고 해갖고 중국되는 질문 같아서 안 하고 통합형이라고 가지고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고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진행했던 것은 통합형에 좀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풀 방식은 PAM이라는 로드풀이는 하고는 우리가 이게 지금 아이솔레이트된 이제 단독 그리드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영국 방식으로 이렇게 완전 개방하는 것들을 역시 우리가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 상황에서는 영국식의 방식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 시간도 거의 되었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예, 저는 그 최철 위원장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예, 모신 김에 예. 교수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그 문장이 이 전략 산업은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판결증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의 정책들은 너무 급하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잠깐 기사를 본 걸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지난해 그 전 세계의 전력과 관련된 투자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보다. 그건 이제 아마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런 변화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화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고 또 EDF와 같은 데가 기어이 이제 모든 주가가 완전 공기업으로 하도록 결정을 한 것도 이제는 에너지 안보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뭔가 이 계획을 조금 수정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정된 것만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건 참 안타까웁니다. 교수님이 좀 그런 연구도 많이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차례의 이 세미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오늘 발표까지 어쨌든 어떤 이렇게 점을 찍는 좀 주요한 논점들이나 방향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된 것 같고, 그러나 또 새로운 질문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후속으로 또 다른 세미나 기획을 해서 거기에서 소화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또 위원장님, 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